우리는 아베노믹스 하기가 어려운 나라니까. 아니, 그만큼 우리가 미국이랑 친한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는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뭐 월 한 100억 불씩 쓰는 거죠. 아이고 한국 시장 이환율에 싸네 그러고 들어오면 성공했다 그러고 자축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때까지 계속 하면 되는 거고.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자, 1부 오늘 이 시간은요.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셔서 그렇다라고 네. 저희가 믿어야죠. 자주 네. 나와주십시오. 네.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랜만에 나와주신 만큼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다들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 게 험난한 한국 시장 돈 버는 방법, 이 주제를 가져오셨거든요. 네, 뭐 우리 시장 투자 난이도가 네,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투자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대외 환경에 노출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문화, 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아하. 그래서 이런 외부 환경과 제도 또 투자의 문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주식시장은 결국 세계에서도 제일 변동성이 높고 네, 투자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으로 계속 있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느냐,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험난한 우리 시장이 왜 험난한가? 그럼 우리는 어떤 주변 환경에 좀 처해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매크로 변수들을 짚어보게 될 건데, 뭐 첫 시장은 미국으로 한번 해볼게요. 미국 금리 인하, 이제 최근에 연준이 금리 인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과열된 노동시장 둔화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5월 고용의 신규 고용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 연준이 말한 어떤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인하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 연내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험난한 거죠. 이제 미국은 너무 좋은데 우리는 이제 거기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좀 이따 뭐 이제 유럽 이야기도 하겠지만 네. 일단 그림 한번 좀 같이 보면서 설명하면 예, 좋을 예. 것 같은데요. 그림의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실업률이 되겠고요. 좀 잘 나오네요. 그리고 빨간 선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정책 금리인데 한눈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 마우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나오죠?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네. 손이 조그맣게 나오네요. 네. 실업률이 상승할 때에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 폴 볼커 때부터 이렇게 되고 네. 있고요. 그래서 1982년부터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정책 금리의 변화와 금리의 방향성은 정반대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딱 복사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완전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 완전 고용이 앞에 있어요. 근데 완전 고용이 달성돼 있다 싶을 때는 금리 인하를 잘 안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다가 완전 고용 목표가 달성이 어려워져 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다 싶을 때는 물가 쳐다보지도 않고 금리 인하를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때 보시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같이 금리가 인하되는 속도를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인하되죠. 왜? 실업률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징후가 보이는 순간 중앙은행은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처럼 제로를 해버리고 바로 양적 완화까지.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어떠냐 하면 전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000년대 그 초반, 그러니까 9.11 테러 전이랑 너무 닮았다라는 거죠. 마우스가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조금 아마 TV 화면으로 보시는 네. 분들은 잘 보이실 잘 거예요.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시니까 잘 안 나올까봐 네.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연준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다가 그때 2000년에 보시면 주식시장 대폭락하고 9.11 테러 터질 때 돼서 그때 막 인하해 주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이 그때랑 너무 닮았잖아요. 일단 자산시장에 뭐 거품이 있냐 없냐까지 이야기하면 논쟁이 많지만 좀 강세장에서 거품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건 우리 뭐 얼마 전에 게임스톱 사태 보면 뭐 당장 느껴지잖아요. 밈 주식들 뭐 우리나라만 해도 영일만 뭐
석유 이러자마자 막 한국 앵코 죄송합니다. 네. 예, 뭐 전혀 상관도 없는 그냥 이름에 석유 들어가 있고 뭐 코리아 들어가 있고 이러면 상한가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투자 심리가 좀 저는 약간 이제 투기성으로 많은 부분들이 투기성으로 흐르고 있는 시장에서 실업률이 명분을 제공해주지 않는 한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두려운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경제도 그렇게 안 나쁜데 괜히 금리 인하했다가 자산시장 버블을 만들면 역사의 죄를 짓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암묵적인 세 번째 목표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 혹시 건데.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라고 생각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네. 정말 아름다운 주식시장에는 한 4, 5년이 남아 있는데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네.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알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하냐면 그때도 보면 금리 인하 딱 한 번 해주고 말았거든요. 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때 금리 인하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채권 시장에 대학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해에 금리가 시장 금리가 한 150bp 바로 뛰는 한 두 달 사이에 150bp 뛰는 걸 제가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채권 시장에 대학살이 벌어져서 금융 시장이 흔들린다 싶으면 좀 해주는 거지. 이미 근데 2022년에 채권을 다 학살했잖아요. 그러고도 큰 일이 안 터졌는데 연준 멤버들 입장에서 내가 이걸 왜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당위성을 찾는 게 인플레는 아직 안 나오고 실업이 올라간다 또는 금융시장이 쿨다운된다 아까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지금 달성이 안 돼 있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역사에 남는, 예를 들어서 60년대의 아서 번스 같은 꼴이 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 남는 그 칭호 있지 않습니까? 연준의 멤버들이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역사 앞에 죄인이 되기 싫다. 올해 대선이 있어서 파월이 이제 지난 5월 1일 FOMC에서 절대로 정치적인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몇 번을 강조했는데 전 느낌이 어떠냐면 네. 정치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연준이라는 게 뉴욕 연은에 8명인가 9명의 위원이 있으니까 파월이 그 사람들을 잘 꼬셔가지고 지역 은행장들이 왔을 때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 가능성 혹시 어떻게 봐요? 낮겠지만. 네, 뭐 스토리텔링이다. 그렇죠. 네. 네, 저는 파월 의장이 누구를 더 좋아할까 하라면 바이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싫어한다고 보는 쪽이죠, 저는.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면 솔직히 말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베팅을 하고 그러겠지만 그냥 자기를 임명해줬지만 자기를 탄핵하려고 들었던 대통령을 기피하는 심리 정도인 거지. 네. 이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난 뭐라도 할 수 있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단기적이고 급박한 감정일까. 네. 벌써 파월이랑 트럼프가 거의 원수진지 한 6년 됐는데 맞습니다. 이제 1년만 더 하면 사실 1년만 더 만으로 보면 1년만 더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준 의장 청문회하고 있을 때 파월은 손들고 안 하겠다 그럴 사람인데 네. 좀 얼굴 보면 완전히 사갔잖아요. 네. 7년 전, 6년 전 그 꽃미남이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될 때야 역대 연준 의장 중에 제일 잘생겼다 싶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뭐 맛이 가잖아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분이 닭이 3년임에 대해서는 꿈도 안 꾸고 있는 것 같은 게 보이는데 마음 내려놓은 게 좀 많이 보이는데 과연 이 사람이 바이든 연임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리를 해준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렇게 설득력이 없다. 이 사람 공화당원이고 더군다나.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싫은 거지 또 공화당원 그만둔 것도 아닌데 네. 이래 여래 저래 보면 이 사람은 나는 올해는 개입 안 할래가 저라면 그 사람 그리고 이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할래 말만 그냥 야 너 조심해 이렇게요. 이 네. 주식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금리를 인상하지는 못할 거면서 또 네. 예, 인하할 거라는 기대는 버려야 돼. 뭐 또 아무도 안 물었는데 금리 인상은 논의돼 있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겁만 주는 게 이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오래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속이 아주 시원하다. 그만큼 거침없이 지금 연준의 속내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늠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ECB의 속내 좀 가늠을 마찬가지로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 6일 정도에 또 결정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ECB도. 지금 금리 인하 전망이 지금으로선 좀 우세한 것 같은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유럽은 금리 인하해야죠. 일단 그 더블딥 가게 생겼는데 작년도 이미 뭐 마이너스 성장이 몇 국가에서 나왔잖아요. 당장 독일이었고 그리고 지금 약간 좋아진다고 방심할 때는 아니죠.
게다가 지금 어젯밤이지만 국제유가 73불 갔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랑 또 유럽은 그 하모나이즈 CPI라고 해가지고 집세를 좀 이렇게 집값을 뺀 집세만 네. 계산하는 나라라서 우리도 물가 많이 빠졌지만 유럽도 뭐 물론 지난달은 올랐습니다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 이란이랑 이스라엘 서로 드론 날린 것 때문인 거고 5월 달에 다시 유가 빠진 걸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20일은 금리를 인하할 타이밍이고 지금 그림 하나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네. 잘 나왔네요. 이 빨간 선이 진한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 독일 금리 빼기 미국 금리인데 최근에 이게 폭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왼쪽 축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2%포인트가 깨고 내려가는 모습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독일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 금리는 별로 안 내려가니까 내리긴 했지만 별로 안 내렸으니까 이게 내릴 때 보면 이게 이렇게 급하게 내릴 때 신호를 보면 아무리 좋았던 유로 강세가 있더라도 유로 약세로 돌거든요. 지금도 유로가 강하다고 말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말은 뭐냐 하면 유럽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나 저기 어차피 지금 유럽 경쟁력도 아니 뭐 전 세계 50대 IT 기업 중에 유럽 3개밖에 없어요. 우리 이름 아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ASML 사실 그거 미국 국방부 기술을 가지고서 TSMC랑 삼성전자, 필립스 돈 대서 만들어서 그냥 아무도 주인 없는 곳에 간 그 회사지 그 회사가 정말 네덜란드 거냐라고 물으면 이번에 ASML이 네덜란드에서 철수하겠다, 공장 옮기겠다고 언론됐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ARM 그거 지금 일본 거고 소프트뱅크에서 내 건데 그러고 있을 거고요. 결국 그 독일의 SAP 하나 정도 말고는 유럽에 있는 기업들 중에 테크 기업 중에 5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그 3개밖에 없다고요. 스포피파이도 이제 100등 안에 있는 거고. 결국 뭘 의미하냐면 유럽은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고 특히 AI 혁명 속에 돋보이는 기업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럽이 살 길은 뭐냐? 아베노믹스 2. 장기간에 걸친 유로 약세를 유발함으로써 어떻게든 유로화를 약세로 보내고 디플레 위험을 캐치하고 더 나가서 높아진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유럽의 비전이 어두운 걸 어떻게든 지금 좀 노동시장 분위기 좋아졌을 때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이 노동시장에 속속 들어오고 있는 이 환경을 잘 활용해서 지금 이 세대들을 뛰어들 때 노동시장에 뛰어들 때 성장 탄력을 좀 올려서 회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 리가르드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로의 약세 정책이다. 그러면 충분히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고 또 이거는 유로 약세에 대한 기대들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악재지만 주식은 악재지만 경제 입장에서 나쁜 일은 아니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미국 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영향보다는 유럽 기준금리 영향이 훨씬 크더라고요. 아마 사이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우리나라도 미국이 안 한 상태에서 유로가 금리 내리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한다. 당위성의 문제. 근데 해야 되는데 또 정부는 결정은 또 이쪽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어요. 제가. 그러려고 외환보유고를 쌓아두는 거죠. 그렇죠. 4,200억 불에 달하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쌓을 필요가 없는 돈을 외환보유고를 그렇게 많이 운용하고 더군다나 KIC까지 2,000억 불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럴 때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거다. 즉 우리 내수는 수출은 뭐 잘 되지만 좀 이따 삼성전자 한다니까 네. 그때 자세히 들으시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수출은 잘 되고 있는 중인데 내수 경기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걸 다 알고 특히 부동산 PF 문제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또 부동산 PF 문제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지금 카드 쪽 여전체 발행량이 엄청나게 늘고 카드 신용 서비스나 카드론 이용 잔액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다는 징후잖아요. 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돈을 푸는 수밖에 없어요. 유동성 말고는 답이 없는데 지금 통화 공급 증가율을 보면 막 20년 내 최저치거든요. 플러스 3%. 오늘 안 풀더라고요. 아니 네. 이제 그게 아니라 무서우니까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네, 대출도 그렇고 네, 재정별로 그러니까 안 그래야 쓰고. 돈이 안 도는 거죠. 그 통화 성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금리 인하 말고 뭐가 있냐. 그래서 정부는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다음에 또 트럼프가 되면 큰일 나니까 환율 급등하는 거 내버려 두면 우리는 아베노믹스 하기 어려운 나라니까. 아니, 그만큼 우리가 미국이랑
친한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베노믹스를 하겠다 그러면 트럼프가 좋은 친구, 스마트한 친구라고 진짜 아베 그때 포옹하던 것처럼 한국을 해줄 것인가? 가능성 없잖아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쪽에서 보면 혈맹 중에서 세컨더리 쪽이고 그쪽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간보기 정도 되는 동맹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베노믹스를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뭐 월 한 100억 불씩 쓰는 거죠. 한 4년 열심히 버텨보면 근데 80억 불씩 매달 흑자 나니까 그걸로 버티면서 환율 뭐 1,400원, 1,450원에서 지지선 서놓고 열심히 개입하면서 버티며 금리 계속 인하해주면 이러다 보면 언젠가 세계 경제 좋아지고 아이고 한국 시장 이 환율엔 싸네 그러고 들어오면 파티를 올리며 성공했다 그러고 자축하면 되는 거고 네. 안 되면 그때까지 계속 하면 되는 거고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네. 그러면 지금은 금리 관점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면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투자의 주체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분들로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프로그램 시청해주고 계실 텐데 결국에는 증시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런 거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일단은 주제가 뭐 험난한 한국 시장이다 보니까 뭐 한국 시장 이야기도 좀 이따 여쭤봐야겠지만 뭐 미국 금리 인하 얘기부터 시작했으니까 당장 지금 이제 6월 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에는 이제 아마 다들 상반기를 좀 슬슬 정리하시면서 하반기는 좀 어떻게 내 자산을 운용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미국 증시의 하반기 방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좋겠죠. 네, 여기는 그 과열이 걱정인 시장이고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 주인가요? 아무튼 FOMC가 열리는데 네. 지금 그 뭐죠? 콜드 스피치 저 입 다물고 있는 블랙아웃 기간이죠. 예. 네. 그런 시기라서 요 시기는 우리가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 저는 FOMC가 열리면 점도표 변경이 있지 않겠냐. 올해 거, 내년 거. 올해 내년 다 올해도요? 올리지 않겠는가.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면서 점도표는 올려놓는. 아니요, 그렇게. 그러니까 3회가 2회나 1회로 줄지 않겠나. 횟수를 줄인다고요? 예,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도 올리고 또 횟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말 금리를 올리는 네. 사실상의 연말 정책 금리를 금리 올리는 걸로. 사실상의 네. 정책 금리 인상이죠. 이제 그런 일들을 벌여 나가면서 시장이 좀 쿨다운 됐다가 네. 또 뭐 여름 지나면 실적 나오면 또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뭐 정말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한 이 기세가 꺾이겠는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걱정은 이 그림 때문인데요. 한번 네, 띄워주시면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보시죠. 이 그림에서 이제 파란 선이 레버리지 투자인데요. 뭐냐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식담보대출 잔고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진 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마진 콜이 이거를 청산당하는 게 마진 콜입니다. 그 영화도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빨간 선은 S&P 500이고요. 이번에 5월에 이렇게 조정이 나온 거 보실 겁니다. 이게 이렇게 쫙 당겼으면 그 무슨 이런 식의 아주 가파른 급격한 증가가 나오고는 시장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레버리지를 일으킨 다음에 한번 조정이 오면 그 조정은 순탄한 조정이 아닌 격렬한 조정으로 연결되거든요. 왜냐하면 연쇄적인 마진 콜을 유발하기 때문인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대 규모의 레버리지 투자가 있느냐. 두 번째 그 레버리지 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청산이 반복되는가를 보면 당장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을 알 수 있는데 현재로만 보면 굉장히 위험하긴 하나. 왜냐하면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죠. 네. 예, 가파르지만 중간중간 이런 조정들은 다 연준이 일으키잖아요. 그런 점들을 놓고 보면 연준의 지금 타겟은 물가나 실업률이 아니고 주식시장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속도를 조절해서 연말까지 그냥 여기서 안 올랐으면 좋겠다. 네. 너무 시장이 그러니까 과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거에 또 레버리지 투자자들도 알아서 또 좀 눈치를 보는 이런 상황이면 시장은 올해는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 시장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물으시면
그냥 뭐 시장에 머물러 있을 거면 미국이다. 네. 이 레버리지도 한국보단 미국이다.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가 이 정도 레벨이면 네. 아직은 폭발력 면에서 아직 한 번 더 남은 거. 이게 올해인지 내년인지 모르지만 폭발력 면에서는 한 번 더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천천히 레버리지가 이때처럼 2016년에서 18년처럼 천천히 늘면 이것도 또 좋은 일이니까 이 기울기를 우리는 아직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번 기울기도 또 지난번 2020년 기울기 같은 모양이긴 한데 너무 단정지어서 이제 끝났다라고 외치기는 시장을 다 팔고 빠져나오기는 또 아직 남은 것 같은 그러니까 버블의 마지막이 원래 제일 격렬하니까 네. 이게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는 모르지만 한번 남아있는 그래서 지금은 주식 팔기가 좀 무서운 그런 장이고 일단 하반기는 그래서 계속 미국장이 좋다. 상대적으로 미국장 주식을 할 거면 미국을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근데 이제 저기 미국의- 차트에서 그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저게 이제 절대 수치잖아요. 근데 이제 2020년하고 지금 미국의 명목 GDP가 많이 늘었으니까 시총이나 그걸 비교해서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레버리지가 되게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짧다기보다는 좀 더 강세장이 중간쯤으로 보는 관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셔보면은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니 뭐 그분 말씀도 맞죠. 저는 황희정성이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네. 여러 그래도 답을 해주시면 좋으니까. 네. 뭐 지난번 2021년에 레버리지를 너무 저렇게 급하게 땡겼다가 네. 게임스톱이니 뭐니 뭐 왕 거 다 오르다가 펑 터지면서 당했던 2년 전, 3년 전의 그 고통을 아직 안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가 좀 천천히 늘지 않겠나. 그렇게 희망 섞인 전망이지. 네. 저는 그 대중의 심리를 예측하려는 건 대단히 쓸모없는 노력에 불과하다. 저 폭발력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고 특히 네. SNS가 이렇게 보급되고 확산되고 어떻게 보면 남의 성공을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라이브로 보는 세상이 왔을 때 나보다 하나도 잘난 것 없는 자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이것만큼 사람을 열받게 하고 행동에 나서게 하는 촉면 없더라.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방심하지 말자 정도 입장입니다. 레버리지가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때도 어느 순간이 끝일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호호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과 비교해서 굳이 미국 시장 어딜 투자할 것인가 보면 그럼 미국을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조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다들 요즘에는 또 여러 나라들의 시장에 들어가서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 대표님 경우에는 일본 기업들의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은 근데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올라준 곳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 들어가실 때 지금 들어가도 괜찮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어쨌든 답변을 좀 주신 거니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은 어떨까요? 이게 일본이 이제 두 번째로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지역은 미국이고요. 그러니까 대장 준 거죠. 엔비디아. 그러니까 거기가 꺾이면 이번 장도 끝인 거고 뭐 순환매 저는 이런 거 기대 안 하는 장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긴 테마가 전 세계를 지금 다 덮고 있는 AI, 뭐 반도체, 차세대 무슨 기술에 대한 기대, 새로운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 뉴 에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로 가는 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장이 살아있다는 전제에서 그 다음으로 혜택을 볼 때는 어디냐면 일본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일단 아까도 제가 잠깐 미국의 우방국, 극우방국 순서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가장 왼쪽에 정말 그러니까 왜냐면 오른쪽에 총을 들 테니까 왼손에 이렇게 놔둘 때는 영국이라고요. 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영국 다음은 어디냐 하면 영연방 국가인 호주, 캐나다일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 피를 나눈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때 같이 싸웠던 사람들을 제일 먼저 왼쪽에 둘 거랍니다. 자, 이제 그게 아닌 다른 나라 중에서 가장 옆에 두고 싶은 나라는 어디냐 이러면 일본이라고요. 이거는 뭐 의문을 품을 이유도 없는 게 일단 일본만큼 지속적으로 1980년대 한번 혼난 다음부터는 저도 30년째 미국말을 이렇게 잘 듣는 또는 미국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고 아베노믹스 12년을 하고 있는데도 미국이 그걸 중지시키지 않잖아요. 네.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 70엔이 지금 160엔이 돼도
환율 전쟁이다 이런 소리 하는 미국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동정하잖아요. 이렇게 힘들었는데 살아날 때 됐지. 싸다. 뭐 투자하자. 월해 목표 쫓아 들어가서 지금 치어리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혜택을 볼 수밖에 없고 공급망의 재편 속에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나라가 아니냐. 특히 대만과 한국은 바로 중국과 맞닿아 있는 반면 일본은 그 뒤에 있는 후방 지원 포지션이니까 이게 또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뭐 일본이 좋을 수밖에 없고 잠깐 그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일본의 법인기업 실적 추이인데요. 10억 엔입니다. 그러니까 K니까 1000이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31조 엔 정도 분기. 일본 GDP가 400조 엔이거든요. 그런데 1년이면 120조 엔 정도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 대비 경제 기업들의 마진이 한 20% 나오고 지금 미국이 11% 10% 나오는데 기업들의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지만 Q가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GDP가 왜냐하면 인플레가 난다든가 매출액이 증가하는 네. 흐름으로 가면 ROE가 유지되기만 하면 이 총량이 늘어나는 거죠. 여기다가 더 재밌는 게 화살표 나오죠. 여기 보시면 1990년이에요. 이게 역사상 이제 38,900엔 뚫었던 그때입니다. 이때 비해서 지금 일본 기업 이익이 3배예요. 근데 주가는 그때랑 비슷하죠. 니케이 지수는 지금도 4만엔, 그때도 4만엔. 그럼 뭘 의미하냐면 그때 비해서 지금 주가가 3분의 1 레벨,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그때 PER이 60배였거든요. 지금 20배. 게다가 포워드로 보면 지금 느는 추세를 보면 17배, 16배 정도로 보이는데 일본처럼 초저금리, 지금 미국 시장금리가 1% 넘었다 그러지만 어쨌든 PER은 금리의 함수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때는 PER은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데 금리 1%짜리 나라가 이렇게 이익이 좋은데 PER 16배에서 17배, 리포티드로 봐도 20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미국보다 일본이 훨씬 싸다. 근데 미국이 당연히 대장주니까 미국 갈 때 얘는 따라간다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 투자할 때 항상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우리는 이제 원화 결국 수익률이 중요하니까 엔화가 70에서 160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원화로 환산하거나 달러로 환산하면 조금 손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통화까지 감안해서 투자 전략이나 이런 걸 좀 짜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엔 약세일 때 일본 주가가 좋기 때문에 네. 사실 일본 투자는 미국 투자에 비해서 그래서 선호되지 않는 거죠. 네, 이게 거꾸로 가서 그렇죠. 상세가 상쇄가 되니까. 항상 근데 그래왔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이 2008년이나 2020년 같은 시기가 오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그날로 한 300원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장이 30% 빠지지 않는 한 달러로 환산돼 있는 본전이죠. 미국의 가격이 30% 빠지지 않는 한 원화로 우리가 환산하면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우리가 한국 사람은 미국 시장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일본은 우리처럼 약세 통화로 이제 가는 나라니까. 네. 그러니까 불황이 오면 이제 엔 약세가 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일본 증시 투자했던 게 이제 엔 약세도 함께 두들겨 맞으면서 주가 폭락할 네. 수도 있는 이런 게 걱정이죠. 그래서 일본이 근데 이게 이런 자산이 달러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상대적으로 이익의 성장성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우리는 네. 아직 기업 이익이 2021년 레벨 택도 없고 근데 일본은 역사상 최고 이익을 네. 나고 있는 중인데 이익의 그로스 성장성과 금리 베팅을 생각하면 일본이 그러니까 약세 통화 국가 중에선 제일 매력 있다. 이런 논리지 이걸 네. 뭐 여기만 하세요라는 건 아니죠. 미국보다는 좋은 건 아니지만 한국보다는 낫다 이렇게 봐도 한국은 될까요? 일단 이익이 아직 네. 2021년 레벨 올해 택도 없어 보이는데 내년에 갈 거라고 컨센서스는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네. 한국에서 셀리포트 나오기 어려운 거에 네. 바른 편을 이야기하면 이익 전망 하향 조정이 어려운 나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을 갖고 밸류에이션 하면 공경에 처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투자할 때는 PBR로 봐야지. 네. 그러니까 PBR도 물론 문제가 있죠. 장부가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은 NAV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로 자꾸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PER은 한국에서는 안 맞는다. 저는 네.
PBR이 그나마 잘 맞는다. 근데 PBR 지금 1.05배 정도. 네. 역사적인 평균 레벨 비슷하게 와 있어서 한국은 저평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정도가 제 의견입니다. 네. 잠시 후에 항공기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만 일단 일본도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지금 저희가 앞서 연준 얘기했었고 ECB 얘기했습니다만 BOJ도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어서 사실은 일본의 행보를 지켜보면 뭐 대표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엔저에 굉장히 머무르고 싶어하는 일본의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엔저를 즐기는 듯한 모습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느껴오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 도대체 언제일까? 뭐 이런 질문도 생길 것 같은데요. 저는 올해는 없을 것 같은데 7월 예측하시는 분들도 보긴 했는데요. 네. 저는 일단 제가 일본 중앙은행 총재라면 올해는 금리 인상이라는 걸 머리에서 지우고 살 것 같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요새 일본 경제 성장률이 한 분기 좋고 한 분기 나쁜. 나쁠 때는 약간 나쁘고 좋을 땐 많이 좋아서 성장률은 잘 나오는데 어떤 분기별로 홀짝홀짝하는 퐁당퐁당하고 있는 중이라서 일단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났고 이걸 생각하면 일단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이거 우리 마이너스 성장인데 금리를 인상한다고? 제정신이야? 네. 일단 이럴 수 있고 두 번째가 인플레도 아까 22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여기도 식료품 제외의 소비자 물가가 타겟팅인데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영일만 석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국제 석유 가격이 70불 초반 간 게 얼마 만의 일입니까? 이 정도 가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정말 한 3% 정도로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그들의 목표, 암묵적인 목표일 텐데, 그러니까 명시적인 목표는 2%입니다만 3%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3%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좀 너무나 아직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다? 그러니까 인상이라는 자체가 엄청난 충격일 텐데. 안 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뭐 양쪽 하나 규모를 줄이거나 양쪽 하나를 중단한다 정도는 협상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고 이러다 정말 N 강세 나오면 그 뒷감당을 할 수 있는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엔화가 계속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게 금리를 못 올릴 거라는 배팅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시장이 맞더라고요. 보통은.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 얘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도 어쨌든 저희 오늘 타이틀이 험난한 한국 시장에서 돈 어떻게 벌 거냐니까 어떻게 벌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수출 잘 될 때는 머물러 있자. 근데 종목을 좀 우리나라에서는 압축하자. 그러니까 솔직히 장이 안 좋을 때는 개별주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왜냐하면 뭐 너무 힘드니까 테마주 뛰어가는 마음은 저는 이해해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 시기 한 번씩 오거든요. 그 수출이 잘 되는 시기에는 그 수출이 잘 되는 쪽에 붙어야지 수출이 안 되는 쪽 또는 수출이랑 상관없는 쪽 또는 일시적인 테마에 붙으면 그 뒤가 너무 참 외롭고 힘들 때가 참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바로 네. 우리나라 수출 금액이랑 그 코스피의 관계입니다. 정말 뭐 똑같습니다. 오른쪽 축이 0에서 700이니까 7배죠. 여기도 역시 500에서 3,500이니까 7배. 예,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수출 금액 늘면 주가가 오릅니다. 저 월 평균 수출 금액 같은데요. 예, 단위가? 월이죠. 네, 네. 이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잘 가고 있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런 시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수급이 망가져서 생기는 일인데 여기도 그렇죠. 2018년에도 역시 그렇고요. 이런 시기들을 제외하고 보면 수출이 이제 막 바닥치고 빨간 선입니다. 막 바닥치고 이렇게 조금 추세를 잡고 올라가려고 하고 역사상 최대 레벨을 넘어서려고 하는 시기는 그렇게 시장이 나쁜 시기는 아니다. 네. 그럴 땐 뭘 사야 되냐? 외국인 지분율 높은 대형 수출주. 전제가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왜? 경영권에 위협이 있어야 수출이 잘 될 때 주주들한테 보상이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는 곳간에 인심 안 나는 나라니까 네. 강제로 뺏어와야 되거든요. 주주들한테 줄 생각이 전혀 1g도 없는 곳이니까 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미 있는 위협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의미 있는 위협은 내부에서 국민연금도 뭐
의결권 그 모양으로 행사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고 외국인 말고는 외국인 지분율이 우리나라 시장 평균 지분율이 30%인데 네. 이거보다 좀 높은 기업들, 즉 캐스팅 보트가 있거나 또는 액티비스트들이 들어올 때 외국인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서 가장 좋은 건 내수에서 수출로 도는 기업. 네. 요새 그러니까 삼양라면이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엄청 올랐죠. 네. 예, 그렇지만 나가사키 짬뽕 잊지 마시고요. 네. 한 번 했던 일 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믿지 않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라. 한도 종목에 올인하지 말고, 네. 예, 그 돌아서면 삼양식품만 사지 말고 농심도 좀 보고 예를 들어서 오리온도 좀 봐라. 네. 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한도 종목만 쥐고 간다. 예,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잘 되는 나라가 없는 거가 이유가 뭐냐면 현실이 더 막장이라 그렇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 험난하지만 험난하죠. 우리나라에서 네. 투자를 하실 거면 뭐 이런 수출을 비롯해서 이런 걸 바라라는 기준점을 좀 마련해 주신 건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가 투자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밸류업을 둘러싼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 전략을 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예, 없는 걸로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마음 편하다. 왜요? 예, 우리나라는 밸류업은 네. 없다. 마치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예, 네. 1975년 강제 상장 이후 그러니까 좀 50년 동안 정착된 악습이거든요. 근데 일본도 뭐 물론 일본도 그 밸류업을 제대로 할 때까지 준비 기간이 길었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효과를 거두고 막 증시 잘 살아나는 거 우리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익이 역사상 최대치를 가니까 밸류업이고 네. 뭐고 효과가 있는 거지. 거기에 이제 아베노믹스도 같이 있었고. 네. 그리고 거기는 정부가 계속 했잖아요. 좀 긴 시간 할애를 예, 하긴 근데 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뭐 작년에 시작했고 또 밸류업의 내용이라는 게 뭐 공매도 금지 정도였지 현실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차트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말씀하시라고 네. 모셔온 건데요. 이거 네. 보면 편히 하십시오. 뭐냐면 예. 우리나라에 그 상장할 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리스트입니다. 이게 LG 디스플레이, 삼성카드, 생명, SDS, 셀트리온 여기 물론 모직 있었고요. 네. LG엔솔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그를 대표하는 최고 재벌, 최고 부자, 최고 정보 취득 고수들이 주식을 팔 때 상장 이전을 하거나 IPO를 하거나 해서 구주를 팔 때 또는 유동성이 생겨서 그 전에 장외에 있던 주식을 팔 수 있을 때가 대부분 주가 고점이고 네. 자 그리고 이때 들어온 기업들 중에 제대로 주주 보상해주는 기업 찾으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진심으로 묻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수출 비중이 크다. 이게 크다라면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대주주님들, 오너님들이시고 이분들이 이렇게 알토란 같은 기업을 PER 100배, PBR 40배 딱 시장에 팔 때는 고점인 거고 네. 그때 들어와서 물량 터지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출은 잘 된데 시장이 그 전에 몰락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이 상장 물량 때문이고 인덱스 리밸런싱 관련된 매도 물량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그럼 바뀔 거냐? 이 제도가 바뀌었는가? 다시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나 정식 편입 같은 제도들에 그 아주 쉽게 손볼 수 있는 제도거든요. 네. 그것도 안 해놓고 밸류업? 이걸 들어와서 2년이나 3년 지난 다음 코스피 200 편입하면 저는 믿어주겠어요. 네. 아주 눈앞에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도 개편 안 하면서 우리를 믿어달라? 네. 그 사람이 누구한테 신뢰를 얻으려면 그 전에 약속을 지켜야 되고 점심시간에 늦지 않아야 되고 네. 또는 돈 빌려줬으면 갚아야 되는 거고 네. 뭔가 부탁했으면 나도 덜어줘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주고받는 정이 있어야 신뢰가 쌓이는데 우리는 뺨 떼고 맞은 일밖에 없는 나라인데 왜 그 길을 믿어줘야 되는 거죠? 네. 하나도 안 해주면서 믿어달라. 미안하다. 지금은 아니다. 언제까지? 50년째 하고 있는데 이걸 믿는 사람이 저는 좀 점점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투 세기도 마지막으로 잠깐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제 폐지를 일단은 정부에서는 추구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 만약에 금투세가 정말 도입이 되면 한국 시장 메리트가 많이 사라질 거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그러니까 예, 폐지에 이거는 대한 원래 거는- 이런 건 좋아질 거라고 믿은 사람이 순진한 거잖아요. 네. 아이고 저기 사업 시작하기 전에 멋있는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막상 매출이 안 나면 이게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이러다가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매출이 안 나오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 봤구나 하는 거잖아요. 네. 금투세 이야기가 몇 년이 됐습니까? 유엔이 뭐니 그러면 뭐 했어야죠. 이건 또 양당 공약에 겹치는 부분도 꽤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못하다가 이제 새로운 국회 원구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왜 미뤄야 되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안 하겠다는 뜻이고 해주면 고마운 건데 이걸 머릿속에 이걸 해줄 테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거는 희망회로에 불과하다. 한국은 또 주주들한테 그렇게 해준 적이 없는 나라인데 네. 이번엔 해줄 거라고 믿는 이유는 뭔가? 선거는 이미 끝났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투자를 하면서 있어서 왜 어려움을 겪냐면요. 50년 동안 7만과 뒤통수의 역사였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그걸 잘 몰라서 당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난해하고 나가버리고 또 새로운 분이 강세장이 들어왔다가 또 당하고 나가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험난한 거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싸냐 또는 세계 시장 밸류에이션에 비해 싸냐 그러면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다.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적정 가치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벌써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도 한 몇 분여 정도 시간이 남아서 아유, 이승희 네. 좀 그만 좀 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니, 대표님 모처럼 제일 나오셨으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게. 네, 맞습니다. 또 언제 또 자주 오신다고 하셨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신 김에 다 여쭤봐야죠. 자주 올게요. 네. 그래도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나라별로 상대적으로 어느 시장이 더 유리할지를 여쭤봤고, 그래서 아마 뭐 가닥을 잡으실 때,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한국 시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아까 이제 뭐 포트폴리오 좀 분산해서 하자라는 말씀은 해주셨는데, 앞으로 하반기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뭐 나라 가리지 않고 자산의 어떤 배분 전략을 짜신다면 어떤 좋은 말씀 해주실 수 있을지 뭐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너무 믿지 말자는 거죠. 또 미국 믿으면 안 돼요? 그래도 미국이 그건 없는데, 제일 우선순위로 둘만한 그러니까 곳이라고 시장이라는 조언해 주셨는데. 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시니컬한 사람이 그러니까 작년은 저 되게 낙관론자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네. 시니컬하잖아요. 왜 그러냐 많이 올라서 그래요. 아, 저는 주가 레벨이 오르면 시니컬해져요. 인간 지표가 되시는 거군요. 그렇죠. 주가가 빠지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사자고 그래요. 지금은 일단 미국이 되게 많이 올랐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주라 얘가 더 갈 거라고 믿지만 여기만 올인하자니 우리 돈은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잘 될 거라는 걸 나는 미리 예측했었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2012년에 정말 그랬어요? 2011년에 정말 당신 그러셨어요? 라고 묻고 싶거든요. 제가 뭐 은행에서 딜링룸 이코노미스트 할 때나 국민연금에서 투자 운용 팀장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세미나 들어서 미국 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고 그때 대부분 중국 가라 그랬어요. 네. 2014, 15년 그런 것처럼 너무 한 시장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는 조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생각해야지 거기만 올인하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을 네.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두는 건 추천을 하지만 올인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차순으로 뭐 일본이나 다른 시장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염두에 두시는 걸로 저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부 이 시간은요.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